자, 김춘수의 강우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설명이 너무 길다고 해서 신앙송도 빼버리고 일단은 무조건 5분 컷으로 한번 잘라서 설명을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김춘수의 작품 세계인데요. 김춘수의 작품 세계는 크게 세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거는 이제 이 꽃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김춘수 작품 세계는 이국이요, 이국. 이국.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아내. 그다음에 바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김춘수의 작품 세계는 일단 뭐냐면요. 본질 추구라고 봐요. 본질 추구를 인식론 쪽, 다시 말해서 본질 추구를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매개로 하고 꽃을 소재는 꽃, 뭐 꽃을 위한 서시, 꽃의 소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 뭐냐면 어떤 자신이 그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기 위한 본질 인식을 지향하는 자아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이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국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외국이라든가 뭐 어떤 약간 좀 서구적인 이미지예요. 뭐 김춘수의 시를 보게 되면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마을, 뭐 샤갈의 뭐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든가 뭐 부다페스트에서의 어느 소녀의 죽음이라든가 뭐 이런 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이국 취향의 시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삶의 본질의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다양성이라고 해서 유동성을 얘기한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딱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마다 본질은 다르게 인식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내와 바다를 소재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중섭을 소재로 하는 게 나오는데 뭐 이중섭 시인이 머리에 바다를 이고 있었다 뭐 이러면서 뭐 아내가 온다고. 이중섭 시인의 아내가 일본 여자거든요. 근데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그걸 아내가 안 나온댔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나온 강우랑 비슷한 시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아내와 바다를 얘기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본질이라는 것을 뭐랑 똑같이 보냐면 이상이랑 똑같이 봐요. 예, 특히나 이제 뭐냐면 이게 본질을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 좌절이라든가 아니면 본질이 좌절된 그러니까 본질 실현이 좌절된 상태를 주로 쓰고 있는 게 일단은 뭐냐면 아내와 그 다음에 이제 바다 모티프를 통해서 이제 시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강우라는 시인데 강우라는 말이 뭐야? 이 비가 오는 거야. 비가 온다. 비용? 뭐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되는데 이 시는 아내의 죽음을 소재로 해요. 근데 이제 뭐 실질적으로 아내의 죽음, 직접적으로 아내의 죽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따 설명하겠지만 여기서의 아내의 죽음은 결국은 자신의 어떤 본질 추구의 좌절을 의미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시를 보시게 되면요. 조금 전에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라고 돼 있지. 누가? 아내가. 그쵸? 아내가 조금 전에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은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넙치지짐이 맵쌈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결국 뭐냐?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라는 말은 아직까지도 뭐냐면 그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인정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상을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라는 말도 결국 뭐냐면 이 밥상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거는 아직까지 뭐야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쵸 얘랑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전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아내가 살아있는 이전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넙치지짐이도 마찬가지로 뭐야 이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건 이제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이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감각의 거리 중에서 후각이 가까운 축에 속해요. 그러니까 시적 대상과 자아 사이에 화자 사이에 심리적 거리를 놓고 봤을 때 청각이 제일 멀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후각이 가깝거든요. 맞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게 여전히 뭐냐면 과거 상황이 후각적으로 기억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상황이 내 후각적으로 자극이 되면 아직도 뭐야 상황이 바뀐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내 목소리만 귀에 들리는 거 나오죠. 청각이 됩니다. 이 청각은 결국 뭐냐면은, 바뀐 상황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후각적인 이전 상황과 그 다음에 청각적인 바뀐 상황 사이에 대립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결국 뭐가 되냐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바뀐 상황을 인정하기 싫고, 그렇죠? 그렇다고 이전 상황은 뭐예요? 몇 가지 후각이라는 감각만 존재하고는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존재하지 않고 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가 잠시 누웠나 옆구리에 담괴가 뭐냐면 자고 잘못 자면 여러분들 왜 목이라든가 있는데 뻐근한 거 다시 도졌나 아니 자 나오는데 이 아니 요거 삼각형 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시상의 전환이에요.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까지는 뭐냐면 이전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전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여기서부터 뭐냐면 100% 바뀐 상황이 아니라
바뀐 상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 바뀐 상황으로 인식하는 게 이제 단계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자,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온다라고 해서 이 비가 결국 뭐의 이미지냐면 눈물의 이미지야. 알았어? 그래서 이거 본다면 요거는 감정이입에 해당이 됩니다. 비는 객관적 상관부에 해당이 되는 거야. 자,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린다라고 돼 있죠. 자, 나는 풀이 죽는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자,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내려. 그리고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려. 요게 결국은 뭐냐면 이제 바뀐 상황에 대한 인식 첫 번째 1단계. 그리고 나는 풀이 죽어. 빗발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해. 맞습니까?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라고 나오죠. 요게 이제 인식 2단계. 그러니까 인식 1단계는 뭐냐면은 인정을 해요.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뭐야?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야. 바뀌기 이전 상황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인식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결국 뭐냐? 이제 미련이 사라져가는 거죠. 그래서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 이때 비가 한 치 앞을 못 보게 한다.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붓는다는 눈물의 개념보다는 요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요. 어떤 충격. 그쵸? 예, 그러니까 결국 그 바뀐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심리적 충격을 결국 보여주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비가 온다와 요 상황을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비슷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시에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종결형으로 그 시가 끝나는 게 아니니까 여기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 도치가 쓰였다느니 아니면 뭐냐면 요게 이제 종결형으로 끝난 게 아니니까 뭐 여운의 결말이라느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딴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은 요게 살짝 어떤 의미냐면요. 중의적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중의적. 이중 의미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은 지금은 바뀐 상황이요. 아내의 죽음이라는 상황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말은 결국은 이제 일단 출발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내의 부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내의 부재, 그냥 부재를 또는 죽음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의는 뭐냐면요.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야. 그러면 결국 뭐냐. 하나의 의미는 뭐가 돼? 또 하나의 의미는 뭐가 되냐면 난 그래도 여전히 뭐예요? 아내의 생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내가 존재했던 그 과거, 이전 상황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뭐냐? 자, 다시 한번 나중에 되면 이전 상황에 대한 미련이라고 해놓고요. 또 시간 지나면 뭐냐면 또 나는 또 아내를 찾을 테야. 맞습니까? 이건 어차피 기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가서 이후부터 그냥 아내 죽었어. 이게 딱 가는 게 아니라 아니야. 어차피 기억의 문제니까 나는 또 아내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은 결국 아내의 부재에 대해서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결국 이 아내의 문제를 견딜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중의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것을 단순히 아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기지 않는 심리 상태를 결국 뭐예요? 아내의 죽음 이전 상태로 인식했다가 그 다음에 아내의 죽음을 인정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심리가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결국 화자의 심리 변화가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뭘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시상의 전환을 통해서 경계선이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시에서 결국 아내는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이 지향했던 화자가 지향한 삶의 본질이에요. 선생님도 아내가 삶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 본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까지는 결국 뭐냐면은 여기서 이게 삶의 본질, 아내가 삶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제 잘 봐요. 여기서 보게 되면 밥상이라든가 아까 맵세한 넙치지짐이 맵세한 냄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냄새나 이런 게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아내라는 본질로부터 비롯된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인간의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현상을 얘가 인식하니까 이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이 본질이 존재한다고 이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추론하는 거죠. 요게 바로 뭐냐면 인식론이라고 하는 김춘수가 추구했던 시세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현상이 존재한데도 불구하고 본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보고 좌절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김춘수 씨의 특징이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지금까지 내 시세계는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추론 또는 본질을 인식해왔는, 또다시 본질 인식을 해왔는, 추론적으로 인식해왔는데 어머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이 존재하는데 뭐예요? 본질은 찾을 수 없어. 본질은 부재하는 상황을 보고 결국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시인의 또는 화자의 좌절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김춘수 시세계가 어차피 뭐냐? 본질 추구의 지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알았죠? 자, 여기까지가, 야 빨리 끝났지? 여기까지가 김춘수의 강우회였습니다.